돈은 소리 없이 다가와 천둥처럼 떠나간다. 그 요란한 폭풍이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남겨진 폐허 속에서 나는 진짜 나를 마주할 수 있었다. 나는 평생을 기업이라는 전쟁터에서 보냈다. 사람들은 나를 삼성을 이끈 수장으로, 한국 반도체의 신화를 쓴 사람으로 기억할지 모른다. 내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외쳤던 그 순간을 신경영을 선언하며 불량 제품을 화형식으로 불태웠던 그 뜨거운 불길을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그런 영광의 순간들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난 뒤 어두운 집무실에 홀로 앉아 뼈저리게 느꼈던 돈과 인간, 그리고 실패에 대한 나의 고해성사이자 자서전이다. 8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오며 내가 배운 것은 성공의 달콤함이 아니라 실패의 쓰라림이 주는 정직함이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혹시 사업에 실패했거나 투자로 큰 돈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다면, 혹은 승승장구하며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달리고 있다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란다. 이것은 내가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얻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교훈들이다. 돈이라는 놈은 참으로 교활하다. 돈이 들어올 때를 생각해보라. 그때 우리는 모두 웃는다. 세상이 내 편인 것 같고 내가 내린 결정이 모두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인다.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 값이 뛰고 사업에서 매출이 폭발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 천재라고 착각한다. 나 역시 그랬다. 젊은 시절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하고 첫 성과가 나왔을 때 나는 내 판단력이 틀리지 않았다고 자만했다.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뤄낸 성과였기에 그 기쁨은 더 컸고 나의 오만함도 그만큼 커졌다. 돈이 벌릴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인다. 실수는 운으로 덮어지고 부족한 시스템은 시장의 호황이라는 파도에 묻혀 보이지 않는다. 직원이 게을러도 매출이 오르니 눈 감아주게 되고 전략이 부실해도 경쟁자가 약해서 이긴 것을 내 실력이라 믿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공이 주는 환각이다. 성공은 마약과 같아서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현실 감각을 마비시킨다. 그때는 누가 무슨 조언을 해도 들리지 않는다. 아버지가 밥상머리에서 해주던 훈계도, 임원들의 조심스러운 우려도 그저 겁쟁이들의 변명처럼 들릴 뿐이다. 하지만 돈이 떠날 때는 다르다. 돈이 나갈 때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벌 때는 거품이 끼지만 잃을 때는 뼈만 남는다. 썰물이 빠져나가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드러난다는 말처럼 돈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발가벗겨진 기분을 느낀다. 내가 겪었던 수많은 위기들, 90년대 말에 그 혹독했던 외환 위기나 글로벌 경쟁사들의 무자비한 공세 속에서 숫자가 곤두박질 칠 때 나는 비로소 내 경영의 구멍들을 보았다. 돈이 빠져나가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방만했던 조직관리, 안일했던 품질검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투자들이 마치 썩은 상처처럼 드러났다. 그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자존심은 바닥을 치고 직원들의 눈을 마주치기가 두렵고 주주들의 비난이 화살처럼 꽂힌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순간이 진실의 시간이다. 손실은 정직하다. 손실은 나에게 너는 틀렸다. 너는 준비되지 않았다. 너는 오만했다. 라고 냉정하게 말해준다. 그 차가운 목소리를 듣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외면하는 순간 진짜 몰락이 시작된다.
나의 아버지 호암 이병철 회장님은 참으로 무서운 분이셨다. 그분은 늘 차가운 눈으로 장부를 들여다보시곤 했다. 어린 시절에 나는 아버지가 그저 돈을 세는 줄 알았다. 하지만 나중에야 알았다. 아버지는 돈을 세신 게 아니라 돈 뒤에 숨은 사람의 마음과 세상의 흐름을 읽고 계셨던 것이다. 아버지는 종종 나를 불러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건이야, 돈을 벌 때는 누구나 천재가 된다. 바보도 돈을 벌 때는 춤을 춘다. 운이 좋아 번 돈을 네 실력이라 믿지 마라. 네가 진짜 경영자가 되는 순간은 네가 번 돈이 다 사라지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그때 네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에 달려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꼬박 10년이 걸렸다. 젊은 혈기에 아버지가 너무 보수적이라고 너무 겁이 많으시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직접 그룹을 이끌고 거대한 파도를 맞닥뜨려 보니 아버지의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생존의 법칙이었다. 나는 삼성을 맡은 이후 수많은 밤을 불면증에 시달렸다. 겉으로는 세계 인류를 외치고 다녔지만 속으로는 언제 우리가 2류, 3류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다. 그 공포의 근원은 바로 성공의 기억이었다. 우리가 전자산업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나는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직원들은 성과급 잔치에 취해 있었고 임원들은 작년의 실적을 자랑하기 바빴다. 공장에서는 불량품이 나와도 이 정도면 팔린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나는 그 모습에서 멸망의 징조를 보았다. 돈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병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로스앤젤레스 회의에서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서 격노하며 임원들을 몰아붙였던 것은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잘 나갈 때 도취되어 있는 조직을 깨우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소리쳤다. 지금 우리가 잘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다. 경쟁사가 실수해서 시장이 좋아서 잠시 돈이 머무는 것뿐이다. 이 거품이 꺼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제발 정신 차려라. 실패와 손실을 마주하는 태도에서 인간의 그릇이 결정된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으면 남 탓을 한다. 경기가 안 좋아서,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경쟁사가 비열해서, 혹은 부하 직원이 무능해서 돈을 잃었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나는 단언컨대 돈을 잃는 원인의 90%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시장은 언제나 변덕스럽고 경쟁자는 언제나 우리를 죽이려 든다. 그것은 상수다. 변수는 오직 나 자신뿐이다.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외부의 악재는 기회가 되지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호재조차 독이 된다. 나는 이것을 깨닫기까지 값비싼 수업료를 치러야 했다. 70년대 말 석유 파동과 정치적 격변기 속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큰 코를 다친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다. 하늘이 원망스러웠고 시대를 잘못 만났다고 한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냉정하게 복귀해보니 실패의 원인은 석유 파동이 아니라 나의 조급함과 무지였다.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남들이 돈을 번다니까 덩달아 뛰어들었던 나의 탐욕이 진짜 원인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장부를 보는 눈을 바꿨다. 올해 얼마나 벌었나를 묻기 전에 올해 우리는 무엇을 잃었나를 먼저 물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잃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했다. 성공은 사람을 들뜨게 하여 눈을 가리지만 실패는 차가운 물
한 바가지처럼 정신을 번쩍 들게 한다. 그래서 나는 실패한 임원을 바로 내치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지를 보았다. 한번 크게 실패해보고 자기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은 사람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들은 신중해지고 겸손해지며 돈의 무서움을 알게 된다. 반면 실패 없이 승승장구만 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크게 넘어진다. 그 넘어짐은 재기 불가능한 치명상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나는 젊은 시절의 작은 실패는 축복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예방주사와 같아서 나중에 닥쳐올 거대한 재앙을 막아주는 항체를 만들어준다. 결국 돈을 다루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내가 삼성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이끌면서 깨달은 것은 숫자는 결과일 뿐, 그 숫자를 만드는 것은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이다. 돈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돈을 잃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돈이 나갈 때는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라.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학은 하버드가 아니라 실패 대학이다. 그곳에서 배운 교훈만이 당신의 뼈와 살이 되어 남은 인생을 지탱해 줄 것이다. 나는 이제 늙었고 현역에서 물러난 지 오래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때의 치열했던 순간들이 떠오른다. 환호성이 가득했던 기공식 현장이 아니라 텅 빈 공장에서 재고를 바라보며 한숨 쉬던 그 고독한 밤들이 더 그립다. 왜냐하면 나를 진짜로 키운 것은 그 고독과 실패의 시간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성공의 환상에 취해 있는가? 아니면 실패의 거울 앞에 서 있는가? 만약 당신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축하한다. 당신은 지금 가장 중요한 인생의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 수업을 잘 마치고 나면 당신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자, 이제 내가 겪은 뼈아픈 실패의 원인들, 내 안의 적들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한다. 돈이 왜 우리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지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자. 왜 우리는 돈을 잃는가? 왜 우리는 기껏 벌어놓은 피 같은 재산을 허무하게 날려버리는가?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폭락해서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혹은 정부의 규제 때문에 망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감히 말하건대 당신이 돈을 잃은 이유의 90%는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다. 내가 삼성을 이끌며 수조 원의 투자를 결정하고 때로는 뼈아픈 손실을 감내하며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경쟁사도 아니고 불황도 아닌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괴물들이라는 사실이다. 나는 이 괴물들을 내 안에 4가지 적이라고 부른다. 이 녀석들은 우리가 방심하는 틈을 타서 소리 없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파멸의 구덩이로 밀어 넣는다. 첫 번째 적은 바로 충동이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주식시장의 빨간 불기둥을 보면 가슴이 뛰고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난다. 이것이 바로 충동이다. 나는 젊은 시절 남들이 좋다고 하는 사업에 충분한 검토 없이 뛰어들고 싶어 안달이 난 적이 있었다.
회의실에서 임원들이 신중론을 펼치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속전속결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속도는 방향이 정해진 뒤에 필요한 것이다. 방향도 모르면서 엑셀만 밟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시장이 요동칠 때 우리의 뇌는 이성적인 판단을 멈추고 본능에 지배당한다.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팔고 환희에 차서 꼭지에서 산다.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며칠이고 산사에 들어가 침묵 속에서 장고를 거듭했던 이유는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이 충동이라는 놈을 잠재우기 위해서였다. 차가운 머리가 뜨거운 가슴을 이기지 못하면 지갑은 반드시 털리게 되어 있다. 두 번째 적은 무지다.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상태.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악이다. 나는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본의 기술 서적을 수천 권 읽었고 엔지니어들보다 더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왜냐하면 모르는 것에 돈을 쓰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가 무엇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지 재무 상태가 어떤지조차 모르면서 전 재산을 건다. 그저 누가 좋다고 하니까 뉴스에 났으니까 산다. 이것은 눈을 가리고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것과 같다. 내가 아들에게 늘 강조했던 말이 있다. 모르면 배우고 배울 수 없으면 하지 마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노력 없이 얻어지는 수익은 독이든 성배다. 내가 잘 아는 분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승부해야 한다. 무지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게으름의 다른 이름이다. 세 번째 적은 탐욕이다. 탐욕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다. 적당한 수익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바라는 마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어 일확천금을 노리는 마음이 바로 탐욕이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레버리지, 즉 빚을 써서 규모를 키우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온다. 빚은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치명적인 독이다. 90년대 말 수많은 대기업들이 무너진 것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과도한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기 때문이다. 나 역시 한때는 세계 1위라는 타이틀에 집착하여 무리한 확장을 꿈꾼 적이 있다. 하지만 아버지가 물려주신 교훈이 나를 멈춰 세웠다. 그릇보다 더 많이 담으려 하면은 반드시 넘쳐 흐른다. 넘쳐 흐른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탐욕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 리스크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10%의 수익으로도 충분히 훌륭한데 100%, 200%를 노리다가 원금마저 잃는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만큼 빨리 가난해지는 지름길은 없다. 마지막 그리고 가장 위험한 네 번째 적은 바로 오만, 즉 과도한 자신감이다. 한두 번 성공을 맛본 뒤에 찾아오는 이 병은 불치병에 가깝다. 나는 남들과 달라, 내 감은 틀린 적이 없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시장은 징벌을 내릴 준비를 한다. 나는 삼성이 잘 나갈 때 가장 두려웠다. 임원들이 내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칭찬만 늘어놓을 때 나는 등골이 오싹했다. 오만은 귀를 닫게 만든다. 경고의 신호를 무시하게 하고 무모한 결정을 용기 있는 결단으로 포장하게 만든다. 내가 신경영을 선언하며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외쳤던 것은 우리 조직 전체에 퍼져 있던 오만이라는 암세포를 도려내기 위한 처절한 수술이었다. 우리는 인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었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시장보다 똑똑하다고 믿는 순간 시장은 그 오만함을 비웃듯 처참한 성적표를 안겨준다. 이 네 가지 적들과의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는 사고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했다. 1970년대 말 석유 파동으로 인한 혹독한 겨울을 보내면서 나는 질문을 바꿨다. 그 전까지 내 머릿속은 우리가 이번에 얼마나 벌 수 있을까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처절한 실패를 겪은 뒤 나는 우리가 얼마나 이룰 수 있는가를 먼저 묻기 시작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버틸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했다. 이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공격적인 방어다. 잃지 않아야 기회가 온다. 자본이 살아있어야 다음 판에 참여할 수 있다. 나는 회의 때마다 임원들에게 집요하게 물었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삼성은 얼마나 타격을 입는가? 만약 환율이 20% 떨어지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익의 크기보다 손실의 깊이를 먼저 재는 습관. 이것이 험난한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을 지켜낸 방파제였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장밋빛 미래를 그리기 전에 잿빛 최악을 먼저 그려보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인가? 만약 이 돈을 다 잃어도 내 삶과 가족은 무사한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그 투자는 멈춰야 한다.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객기다. 결국 불을 지키는 것은 지능이 아니라 기질이다. 똑똑한 머리로 시장을 이기려 들지 마라. 대신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라. 충동을 누르고 무지를 인정하며 공부하고 탐욕을 절제하고 오만을 경계하는 것.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자기 수련의 과정을 견뎌낸 사람만이 돈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 나는 평생을 이 네 가지 적과 싸워왔다. 때로는 졌고 때로는 이겼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적들을 의식하고 경계했을 때는 돈이 나를 따랐고 방심했을 때는 돈이 나를 떠났다는 사실이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을 이야기할 차례다. 어떻게 해야 이 난폭한 돈이라는 맹수를 길들이고 내 울타리 안에서 평생 머물게 할 수 있을까? 다음 장에서 나는 그 구체적인 태도와 원칙, 즉 지키는 자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이것은 내가 수십 년간 수업료를 내고 배운 돈을 담는 그릇을 키우는 비법이다.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고 운이지만 돈을 지키는 것은 철학이자 인격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법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서점에 가면 부자가 되는 법, 대박나는 주식 투자법 같은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하지만 돈을 지키는 법을 알려주는 책은 드물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을 기업가로 살면서 수많은 졸부들이 명멸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때의 운으로 거금을 쥐었다가도 그것을 지킬 그릇이 되지 못해 비참하게 무너지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다. 그들은 돈을 담을 줄은 알았으나 그 돈이 새 나가지 않게 막을 뚜껑이 없었다. 진정한 승부는 돈을 벌고 난 직후에 시작된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내 인생을 바쳐 정립한 돈을 지키는 네 가지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이것은 단순한 재테크 기술이 아니다. 험난한 자본의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대비다. 첫째,
절대로 무리하지 마라.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지키기 가장 어려운 원칙이다.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자신의 체력을 넘어서는 짐을 지지 마라. 나는 1997년 외환 위기 때 한국의 네로라 하는 대기업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망한 게 아니다. 자기 자본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어 덩집만 키우다가 파도가 조금만 높게 치자 배가 뒤집힌 것이다. 그때 나는 살아남기 위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했다. 알짜배기 사업부를 매각하고 수많은 인재들을 내보내며 피눈물을 흘렸다. 그때 뼈저리게 배웠다. 빚은 맑은 날에는 우산이 되어주지만 비가 오면 가장 먼저 뺏어가는 놈이라는 것을 투자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어 투기판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객기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내일의 장이 걱정되어 잠이 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무리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돈은 결코 내 주머니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기회는 보스처럼 다시 오지만 한 번 깨진 자본금은 다시 모으기 힘들다. 대박을 쫓다 쪽박을 차지 말고 차라리 기회를 놓치는 바보가 되어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둘째, 모르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건드리지 마라. 나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영화를 좋아해서 수천 편을 보았고 개를 좋아해서 직접 진돗개 품종을 개량하기도 했다. 반도체를 시작할 때도 자동차 사업을 꿈꿀 때도 나는 그 분야의 박사가 될 정도로 파고들었다. 내가 삼성 임원들에게 늘 강조했던 것이 있다. 한 가지를 깊이 팔아. 모르면 사업하지 마라.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을 보면 참으로 겁이 없다. 자신이 사는 주식이 반도체를 만드는지 배를 만드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옆 사람이 샀다니까 따라 산다. 남들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니 뭔지도 모르고 돈을 넣는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자선사업이다. 남에게 돈을 퍼주는 행위다. 내가 모르는 분야에서 수익이 났다면 그것은 실력이 아니라 운이다. 그리고 운으로 번 돈은 반드시 오만이라는 이자를 쳐서 다시 토해내게 되어 있다. 자신의 능력 범위를 인정하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 내가 분석할 수 없는 자산은 내 것이 아니다. 좁더라도 깊게 팔아. 내가 확실히 아는 그 작은 영역이 당신의 난공불락의 성이 될 것이다. 셋째, 손실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져라. 이른바 손절매다. 이것은 내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게 배운 교훈 중 하나다. 나는 자동차 사업에 대한 꿈이 있었다. 삼성자동차를 세계적인 회사로 키우고 싶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과 시장 상황은 내 꿈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계속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며 희망 고문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를 인정하고 깨끗하게 물러날 것인가? 나는 결국 포기했다. 그 과정에서 입은 금전적 손실과 자존심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가 만약 그때 고집을 피우며 자동차를 붙들고 있었다면 오늘날의 초일류 기업 삼성전자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썩은 손가락 하나를 자르지 못하면 팔 전체가 썩어 들어간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즉시 빠져나와야 한다. 조금만 기다리면 오르겠지. 본전은 찾아야지 하는 미련이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 작은 손실은 수업료지만 큰 손실은 파산이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실수를 만회하려다 더 큰 수렁에 빠지는 것이다. 시장 앞에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내가 틀렸다고 말하며 뒤돌아서는 뒷모습, 그것이 진짜 고수의 모습이다. 넷째, 남들과 다른 나만의 기준을 세워라. 1993년 프랑크푸르트에서 나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외쳤다. 당시 삼성은 양적 성장에 취해 불량품이 나와도 눈 감아주는 분위기였다. 나는 그 꼴을 볼 수가 없었다. 남들이 다 많이 만들면 좋다고 할 때 나는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자는 질 경영을 선언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다. 당장 매출이 떨어질 거라고 걱정했다. 하지만 그 독자적인 기준, 남들과 타협하지 않는 고집이 지금의 삼성을 만들었다. 투자의 세계는 외로운 곳이다. 대중은 항상 틀린다. 남들이 환호하며 살 때 공포를 느끼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 팔 때 기회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고한 나만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나는 PER가 얼마 이하일 때만 산다. 나는 배당을 주지 않는 회사는 쳐다보지 않는다 같은 기준 말이다. 친구가 샀다고 따라 사지 말고 뉴스에서 떠든다고 흔들리지 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돈을 다뤄라. 그것이 당신의 돈을 지키는 성벽이 되어줄 것이다. 돈을 지키는 것은 결국 마음을 닦는 일이다. 욕심을 덜어내고 무지를 깨우치고 실수를 인정하고 고독을 견디는 과정이다. 나는 이 네 가지 태도를 지키기 위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나는 삼성을 이끄는 회장이었지만 돈 앞에서는 한없이 작고 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래서 늘 두려워했고 늘 조심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다. 돈을 우습게 보지 마라. 돈은 주인을 닮는다. 주인이 기품 있고 원칙이 있으면 돈도 품격 있게 머물지만 주인이 경박하고 탐욕스러우면 돈도 천박하게 놀다가 떠나버린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실천적인 조언들을 남기려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스승으로 삼아 다시 일어서는 법, 그리고 진정한 부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 나의 마지막 잔소리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 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넘길 때가 되었다. 지금까지 나는 돈의 속성과 우리 내면의 적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쩌면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는 그저 흘러간 옛날 기업가의 잔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이 이론이 아니라 내 피와 땀으로써 내려간 생존 기록이라는 점이다. 여러분이 이 험난한 자본의 정글에서 살아남아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이제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매듭을 짓고자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장 경계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더 경계하는 사람은 실패를 하고도 그것을 감추기에 급급한 사람이다. 나는 삼성을 경영하며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때로는 수천억 원을 날리기도 했고 때로는 전 국민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때마다 나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만큼 괴로웠다. 하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실패를 내 집무실 한가운데 발가벗겨 세워놓고 해부했다. 왜 실패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내 판단의 어떤 부분이 오만했는지를 처절하게 파고들었다.
실패는 덮어두면 썩은 내가 진동하는 쓰레기가 되지만 그것을 파헤치고 분석하면 훗날의 성공을 위한 가장 비옥한 걸음이 된다. 여러분이 투자에서 돈을 잃었는가? 사업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보았는가? 그렇다면 슬퍼만 하지 말고 그 실패를 똑바로 응시하라. 그 속에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비밀 지도가 숨겨져 있다. 여기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하나 제안하겠다. 이것은 내가 평생을 지켜온 습관이기도 하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딱 10분만 시간을 내어라. 그리고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라. 거창한 명상이 아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냉정한 복귀의 시간이다. 수첩을 펴고 3가지를 적어보라. 첫째, 오늘 나는 무엇을 잃었는가? 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사람의 신뢰일 수도 있다. 둘째, 그것을 왜 잃었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 탓을 하지 않는 것이다. 시장 탓, 상사 탓을 배제하고 오로지 나의 내면에서 원인을 찾아라. 내가 조급했나? 내가 정보를 소홀히 했나? 내가 감정에 휘둘렸나? 셋째, 다시 같은 상황이 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3번째 질문이 핵심이다. 이것을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프로그래밍 된다. 나는 이 10분의 시간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확신한다. 하루 10분의 성찰이 쌓이면 1년이면 3650분이고 10년이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통찰력이 생긴다. 돈을 버는 공부는 남이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돈을 지키는 지혜는 오직 스스로와의 대화 속에서만 자라난다. 내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제품의 품질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 삶을 대하는 태도, 관성처럼 굳어버린 낡은 껍질을 깨 부수자는 절규였다. 여러분의 재정 상태가, 여러분의 투자가 엉망이라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어제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내일 계좌가 불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정신병이다. 내가 말한 4가지적 충동과 무지, 탐욕과 오만을 버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그것은 마치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 고통을 감내해야만 새살이 돋는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변화는 시작된다. 내가 삼성을 세계 인류로 만들기 위해 20년을 싸웠듯이 여러분도 자신의 부를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그 싸움의 대상은 시장이 아니라 바로 어제의 나 자신이다. 기억하라. 진정한 승자는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트랙 위에 남아있는 사람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널려있다. 운이 좋아서 시류를 잘 타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이 그 돈을 10년, 20년 후에도 지키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잃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 실패를 통해 단단해진 사람, 자신의 그릇을 키운 사람은 비록 속도는 느릴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들이야말로 자본주의라는 거친 바다의 진정한 주인이다. 나는 이제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늙은이에 불과하지만 내가 남긴 이 정신만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서 숨쉬기를 바란다. 실패했는가? 절망스러운가? 괜찮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살아 숨쉬고 있고 오늘 밤 10분의 성찰을 할 의지가 있다면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온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숙의 시작이다. 그 차가운 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높이 날아오를 것이다. 부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어라.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차가운 이성,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당신만의 성을 쌓아 올려라.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이제 펜을 놓고 당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차례다. 건승을 빈다. 이건희 회장의 강연이 오늘 당신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함께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강연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